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호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좀 주식하고 좀 다른 경제 얘기,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징후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징후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부동산이 도대체 왜 올라왔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뭐 우리 학군이 좋아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아, 여기는 학군이 좋고 여기는 뭐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절대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은 또 불패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분명히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부동산 쪽에 다 버블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승 배경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 뭐겠습니까? 집에 대한 욕망, 집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겠습니까? 토지의 유한성, 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떤 배경으로 해서 올라왔느냐라고 본다라면 첫 번째 볼게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들은 경제적인 배경이에요. 전세제도라는 게 한국에만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는 한국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투자 대상이 많이 있어야 돼요. 특히 주식 쪽이라던가 뭐 채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건데,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전망이 안 좋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부동자금,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 봐야 되는,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금리. 2008년도부터 계속 저금리가 이어졌죠. 저금리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전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전세가 있으면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적금을 넣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은행의 이자를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았었으니까 예전에 전세가 아주 풍부했죠. 월세보다는 월세를 왜 살아? 그 당시 그랬을 겁니다. 월세 살면은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월 산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 워낙 없는 상태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전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전세가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구매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 자체가. 내가 이제 빚을 내서 오늘 뭐 금리는 낮겠다,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유입돼요? 하여튼 뭐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가 유입됩니까? 투기세가 반드시 유입되는 거죠. 우리 3대 버블이 있죠. 미시시피, 튤립, 남해. 그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가격이 오르니까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7년도에는 또 뭐가 급등했습니까? 유가. 여기에 또 투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또 그게 투기세 유입되면서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또 어떤 배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갭투자라는 이 새로운 용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갭투자라는 것은 전세를 끼고 그리고 남는 차액만큼만 내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갭투자라는 건 언제 들어갑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쪽에 이 갭투자가 아주 엄청나게 성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투기 세력이 유입될 때에 어떤 것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투기 세력이 유입될 때요, 목표 지역을 선정을 하겠죠. 그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세가율이 높은데,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요? 밑에 다 살아요. 쫙 사놓습니다. 갭 투자로 막 사놓겠죠. 그리고 스타 강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든 TV를 통해서든 어디 지역이 좋다, 앞으로 어디가 개발되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뭐가 발동되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래예요. 원래 자전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써먹었던 거예요. 내가 이 계좌로 사서 이 계좌로 올려놓고 이 계좌로 먹고 또 다시 올려놓고 또 먹고 층층이 쌓아가면서 주가 올려가는 거죠. 이게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에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2005년도 이후에 실거래가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됐을 때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거래가가 도입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통 이제 실거래가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6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돼요. 5억에 사놨어. 집을 여러 개 막 사놨습니다. 세울 때도 있겠죠. 막 사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가를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바로 이 자전거래. 그러니까 60일 이내로 거래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6억에 거래를 해. 그죠? 6억에 거래를 합니다. 5억짜리 사놓고 6억에 거래를 하죠. 그리고 60일 이내로 취소를 하더라도요, 과거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6억에 거래한 걸로 남아집니다. 그럼 이건 증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소문이 듭니다. 그죠? 옆집에 수개월 만에 집 6억에 팔았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난 더 높게 팔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보다 더 높게 호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호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호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보면 또 6억에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또 그 위에다가 또 이런 자전거를 한번 8억에 딱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또 주위에 소문이 막 나겠죠. 그럼 물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통해서 적은 자금으로 다량의 주택을 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정말 이 꾼들만 해왔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까지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 강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책을 보게 되면 연봉 3천 구과장은 어떻게 월급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아요. 와, 얘는 집이 5채래. 근데 뭐예요? 전부 다 빚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 좀 계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환상이 통해 왔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런 버블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LTV, 주택담보가치 대비해서 대출 금액 비율이에요. 담보가치 대비해서 만약에 담보가치가 1억이야. 그러면 만약에 40%면 40%만 대출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I라는 게 있겠죠. 대출자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을 번다 내가 1년에.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50%야. 그러면 그 이상 대출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DSR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 두 개의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출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투기가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LTV와 DTI가 40%나 50% 정도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집이 잡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집이 잡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값이 하락하고 갭 투자 사람들이 망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정부가 지금 다운사이징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늘리고 기업 대출의 가중치를 15% 내리게 되면서 기업에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대율이 100%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 취급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이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안 되니까 또 뭘 내놨습니까? 요즘 떠들썩한 분양가 상한제를 또 내놨습니다. 택지비, 건축비, 이윤을 제외하고 났을 때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또 생깁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순기념에서 좋은데 부작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나 집 안 줘. 집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건설사가 집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은 신규 주택이 주는 만큼 기존의 구주택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뭐 역삼 아이파크 경쟁률 65대 1, 뭐 송도 지역 같은 경우 몇백 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첨되면 로또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보시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가 규제해서? 근데 이상하게 같이 맞아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뭐가 맞아떨어졌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부동산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바로 금리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만 보면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게 다 뭡니까? 다 부채기 때문이에요. 그럼 빚이 폭발하는 시점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환급성이 떨어져요. 한번 매물이 나오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도 거래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이 정책 금리를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올라간다 얘기하지만은 실적으로는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이 급락했던 적이 있었죠. IMF 때 대략 뭐 지수가 20% 빠졌으니까 보통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격 하락률이 거의 40% 50%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 이내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하락률은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나온 거죠. 즉 5억짜리가 3억 5천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수는 다 통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락률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5%대였기 때문에 하락률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이게 왜 많이 빠졌겠습니까? 바로 금리예요. 외환위 IMF 때는 금리가 20%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빚더미가 안 되는 거죠. 빚으로 부동산 사람들은 다 빚더미 앉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제 매도가 나가게 되고 또 경매도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금리가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낮춰버렸습니다. 1%까지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잠깐 내려왔다가 바로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금리를 낮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금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향후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지금 호가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없는 상승입니다. 그럼 하락 이유는 첫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했을 경우, 만약에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중국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저금리를 아마 지속할 겁니다. 그러면 주택 보유자들은 경제가 안 좋긴 합니다만 빠지긴 빠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다라면. 자, 이런 경우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 금리가 3%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어가고요. 부동산 부채만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3%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5%가 넘어가 6%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적으로 대출금리 자체가. 그러면 부동산은 뒤에 뒷받침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뭐 LTV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으면요, 수요가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수요가 끊겨버리죠. 그럼 이제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위에 산 사람들 다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 급등이에요.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던 이유, 버블 붕괴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때 저금리를 하고 있던 일본이 갑자기 물가가 폭등해 버린 거죠. 돈이 막 시중에 풀리니까 폭등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 앉아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일본의 버블 붕괴가 발생한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유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곡물, 비금속 광물. 자, 우리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터졌겠습니까? 바로 유가 급등에서 나온 거죠. 유가가 그 당시에 145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곡물가가 급등했었고요.
이랬던 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용이 낮았던 이런 이제 서브프라임 그 부채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때요? 유가도 안정돼 있고 금속 광물도 안정돼 있고 곡물가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주식을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벌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 한국만 올라가는 경우, 이거 왜 올라가겠습니까? 국가의 재정난이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국채를 매각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가계부채가 폭발하게 되고요, 완전 대폭락이 발생됩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 나타나지는 않겠다고 판단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거는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는 올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언제 팔 거냐,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2.5% 이상 올라가는 경우, 또는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서 금리가 3% 이상 올라가는 경우, 이때는 여러분들 고민 없이 부동산을 파셔야 될 거고요. 그런 징후가 아니라면 부동산은 계속 당분간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됐을 때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상 돈마이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